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박지원 리포터. 네. 오늘 어떤 뉴스 준비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민자들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을 빼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지역에서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기사로 함께 보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이민 정책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부동산 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이탈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이 이슬람 국가 쪽이나 중동 투자자들의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중동 국부 펀드들의 사이즈나 규모로 본다면 세계를 움직이는 큰 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행스러웠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중동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인데 2014년부터 시작됐던 국제 유가의 급락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국부 펀드, 소버린 펀드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금들의 회수는 꽤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그 국가별 차원에서의 어떤 자금 투자들은 그 이전에 비해서 영향력이 많이 축소됐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투자 이민 등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그렇죠. 개인 차원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그 붐들은 상당히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곳이 캐나다의 밴쿠버 지역이 제2의 홍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중국계 투자자들에 의해서 적극적인 매수로 가격이 급등했던 걸 들 수 있겠고 미국에서는 베이에이리어라고 불리는 산호세라든가 샌프란시스코 같은 영역에 있어서 특히 인도계 자금의 집중적인 유입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급등한 걸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의 엔지니어로 들어와 있는 인도계 사람들이 전체 소수민족들 중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데 연봉이 놀라지 마십시오. 연평균 25만 달러.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불, 5만 불 사이인 나라에 인도계가 25만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고 이 사람들의 구매력이 엄청나게 높았는데 이제 반이민적인 어떤 그런 행정명령의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열의가 약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앞으로도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실리콘밸리도 타격이 클 거예요. 네. 실리콘밸리를 포함해서 그 저기 샌프란시스코 그 아래쪽 그쪽이 한동안 이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주도했던 지역인데 그쪽으로 들어간 자금이 중국계 자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우리 홍 박사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실리콘밸리에 인도나 이런 쪽 애들이 그 많이 근무를 해서 그쪽에 주택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뭐 공항에서 되돌아가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취업 안 돼 뭐 이러기도 하고 다음에 뭐 지금 미국의 테러 여태까지는 그 중동 쪽에만 걱정을 했지만 갑자기 우리 또 이리저리 얼리칠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뭐 외국 그 근로자 들어오면 안 돼 이러고 완전히 또 막아버리면 그 동네 타격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우리 뭐 중국 사람 요즘 중국 사람 돈이면 전 세계가 다 움직이잖아요. 우리 제주도 집값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근데 그 돈이 제주도보다 훨씬 많이 걸러 들어갔었을 텐데. 제주도 뭐 얼마 된다고 면적. 그러니까 그건 그래. 이렇게 계속 뺑뺑 도는데도 며칠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긴 한데. 예. 근데 지금 그 전에 저 기사의 그 취지는 알겠는데 반이민 행정 그 지금 트럼프의 그게 현지 지금 제동이 걸린 상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연방지법 판사들에 의해 가지고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완화는 되겠지만 지속 추진에 대한 우려들은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H1B 비자인 것 같아요. 연 12만 명 정도 유입됐었거든요. 그게 무슨 비자인데요, 그게? 그게 뭐냐면 H1이면 그 자기 사업체를 열고 들어가는.
또는 아하. 기업체에서 영주권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꼭 그렇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엔지니어에 대해서만 영주권을 H1. 주는 그런 두 종류의 비자가 있습니다. H1BA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타겟이 되는 것은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갖다가 데려오는 데 쓰는 비자인데 일단 10만에서 12만 명 정도에 달하는 상당히 큰 인력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서부 집값을 올려놓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실제로 그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만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의 거주 비중이 몇 퍼센트이냐에 따라서 집값 상승률이 다르다라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었는데 높으면 높을수록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유가 두 가지겠죠. 뭐 하나는 얼마나 사업이 잘 되면 외국인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오겠어요, 그죠? 아니, 싸니까 데려다 쓰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꽤 큰 부담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게 또 이 디파짓을 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또 보통 실력자들이 아닌 고액 연봉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미 자산을 충분히 형성한 사람들이 미국에 또 유입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은 그 행정명령이 결국은 뭐 법원에서 기각이 돼서 제동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그 샤이 트럼프 문제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유색인종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그 반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안전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이 좀 오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세 번째로 거대한 캐나다로의 이민 행렬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못 가고. 역사적으로 이제 세 번의 큰 네. 이민이 첫 번째가 남북 전쟁 때였대요. 그때 당시 영국의 식민지로 그대로 남아 있기를 원하던 미국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민, 그때는 이제 영국령이었으니까. 두 번째는 남북 전쟁 때 역시 흑인들, 남부 지역에서 탈출했던 흑인들을 비롯한 그런 어떤 노예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동했는데 거의 150여 년 만에 이번에는 이제 그런 인종적인 차별 문제들이 시장에 부각되고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괴로우니까 반대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이민의 행렬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암묵적으로 볼 때 부동산 시장에 과열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있지만 거꾸로 또 이런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과열을 또 가라앉히는 측면도 있다 생각하면 이게 어느 게 더 클지 앞으로 나름 좀 순기능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열되던 측면은 분명히 사실이었으니까 그걸 좀 가라앉혀주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래 부동산이라는 게 부동성을 특징으로 가지 않습니까? 움직일 수 없는 그 지역적인 특성에 대해서 외부인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덜 민감할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유형의 외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외국에서의 사람들이 몰리게 됐을 때는 가격 민감도가 낮고 모르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협상 주도권을 가지기가 좀 어렵죠. 그렇다면은 내가 원하는 집이면 배팅을 하게 되고 그게 말 그대로 이게 뭐 그 부동산이라는 거 하면 하나하나의 특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가 평가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와 유사한 거는 시가 평가가 돼버리면 연쇄적으로 다른 그 주변의 동네 값도 다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을 좀 띠고 있는 측면은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이제 외부 변수의 유입이 줄어든다면 저희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그 부동산 시장의 자산 버블을 약간은 제거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반대 네. 영향도 있는 게 매년 한 12만 명 이상씩 유입되고 또 미국 내에서 범법 행위 자체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데요. 미국 전체 노동력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많이 추방된다면 네. 저임금 근로자들이 추방된다라는 것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게 곧 또 임금 상승으로 노동력 부족이죠. 노동력 부족으로 연결되면서 이게 더욱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경제 변수를 뭐 단일하게 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쉽게 돈 벌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다만 저는 늘 이런 이민자 추방이나 이런 문제들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압력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 오늘 이 기사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사를 들으면서 반대편에서의 접근도 가능하구나 싶어서 나는 걱정을 조금은 덜하게 되는 이슈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유사한 생각했는데 우선 이 기사는 조금 이 트럼프 이민 반이민에 대한
그 기사에 좀 단기적인 영향을 좀 더 많이 부각을 시켜 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 리포터가 네. 그 민주당원인지도 몰라. 아니면 거기 땅을 갖고 있다.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반이민 정책, 이 행정명령 자체는 이슬람 7개 국가 국민들에 대한 제재였는데 이제 다른 이 7개 국가 말고도 다른 지역 다른 국가의 외국인들이 또 어떻게 자금 이탈 현상을 보일지 이것도 궁금하고 또 더 나아가서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빼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이제 이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데 분명히 이런 명령을 하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돈을 빼려는 압력들은 굉장히 강할 거예요. 굉장히 강한데 이제 다만 국제 유가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을 때 일이 있었으면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이 투자할 여력들이 많은 자금들이 빼는 거니까 여력이 컸을 텐데 국제 유가가 전성기에 120불, 150불에 있던 게 지금 50불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건이라는 걸 생각하면 일단 그 본국에서의 재정 적자라든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대규모 큰 손들의 이탈 가능성은 좀 약화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외국인들 추가적으로 이민을 생각하고 이주를 생각해 왔던 사람들의 이탈에 의한 충격, 영향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적어도 4년간은 그러니까 늘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해왔던 또 소수민족의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분명히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제 뭐 조금만 이제 시간 지나면은 우리 국내 대학에도 유럽 박사 좀 나오겠네. 이쪽으로 많이 갈 수 있죠. 이제 이래 되면 뭐 아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 미국에서 한국인 박사 학생 이렇게 네. 쿼터가 많이 줄었거든요. 예. 많이 안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많이 줄은 상태고. 근데 근데 미국 박사 찾으려면요 이게 진짜 시쳇말로 먹고 죽을 애도 없어요. 진짜로. 진짜 지금- 구하기 힘들어요. 지금 우리 홍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지난 12월 달에 그 옐렌 의장이 말했던 그 상쇄 효과라는 그 언급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 비즈니스 인사이드 기사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돈이 좀 빠져나가겠구나 싶은데 이걸 또 상쇄시키는 게 있네요. 트럼프가 그렇게 공을 들이는 리쇼어링. 어? 예. 바깥에서 번 돈 그거 짱박아 두지 말고 갖고 돌아 이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러다 뭐 퉁치네 뭐. 예. 근데 다만 이제 너무 심하게 세게 진행되다 보면 예. 이게 이제 서로 보복으로 갈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 부분이 부분이 제일 있기 크죠. 그게 제일 예, 크니까 예. 이제 그 국가 간의 이 교류도 너무나 활성화돼 있고 인적 교류도 활성화돼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서 반미국 감정들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그러면 국가들 간에 있어서 이 투자에 있어서도 이게 뭔가 기피하는 부분들 또 보복의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전체 그 채권 발행액 국채 발행액 12조 달러 중에서 1조 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중국이 만에 하나 정말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 그러면 금융시장에 일대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좀 제한적으로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반이민의 정책을 쓰는 건 분명히 맞다 하더라도 이미 그 전부터 들어와서 거 살고 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입국 금지시키고 하는 그런 조치들보다는 제 생각에는 추가적 이민을 막는 쪽으로 가고 더 나아가 불법 체류자들을 선별해서 추방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정책들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는 대놓고 반발하기는 좀 어려울 때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오히려 그 이제 트럼프가 지금 하는 정책의 불법 이민 쪽은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이 저임금 근로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화이트 칼라보다 블루 칼라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불법으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내보내면 그 사람들 월급이 올라가거든. 그러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 네. 인상과 아마 또 엮여서 네, 그렇게 같이 움직일 맞물릴 가능성이 있겠죠. 거예요. 맞물릴 텐데 난 이제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건 그런 거예요. 그 이슬람 7개국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처음에 내렸잖아요. 근데 전체 이슬람들이 이제 반기를 들잖아요. 그 7개 나라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다 반기를 든단 말이에요. 어제 그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난 사실은 뭐 계속하는 얘기지만 저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계 이민자의 후손이잖아요. 독일계 이민자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꾸 나치가 생각나고 그다음에 큐클러스 클란도 생각이 나요. 예?
큐클러스 KKK. 큐클러스 클랜도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건지 부정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인종주의가 사실은 나치의 본질 아니에요. 인종주의가 나치의 본질이고 큐클러스 클랜도 백인 월의 아주 전형적인 그거고 거기다가 그 여러분들 뭐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트럼프 지지가 가장 많이 나온 그 샤이 트럼프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지역 그쪽이요. 그 북유럽계 이민자가 많은 동네예요. 독일 이민자니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 동네예요. 그 동네가. 네. 그 동네에 보면 우리 동화에서나 보는 독일 성들이 진짜로 있어요. 실제로 그래. 그 동네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걸 보면서 외국인으로서의 느낌을 얘기하는 건데 뭐 트럼프를 비판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외국인으로서 얘기하는 거는 근데 저 나라 가면 안전할까? 내가 안전할까? 가도 내가 안전할까? 예. 거기에 대해 의문이 들거든요. 대번에. 대번에 의문 들죠. 전날에 가도 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외국인으로서 그 미국 사람처럼 대접을 받고 살 수 있을까? 잘 모르겠거든. 그런 거는 아무래도 얘기한 것처럼 너무 갈라놓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면 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금융시장에 영향은 있겠지.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할까라는 그런 감정을 투자자들,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제 내가 만약에 이 기사 기준으로는 뭐 인도 사람이 내가 휴가를 인도로 갔다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 뭐 재입국이 거부된다. 뭐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이런 있고. 걸 예로 들면서 생각만 해도 이제 끔찍하네요. 네. 거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그걸 회수하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투자를 안 하는 뭐 그럴 수도 경우가 있는 지금 거죠. 많다고 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 흐름에 대해서 계속 보려고 하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 된다면 이제 다음 투자처를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다음 투자처는 어디가 될까요? 저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는 바는 없지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딱 떠오르네요. 금 사야겠다 싶은데. 그 뭐 인도 사람들 금 얼마나 좋아해. 치렁치렁 뭐 인도 여자들 뭐 먹기도 보면은 많이 먹어요. 예? 보니까 먹기도 많이 먹더라고요. 금을 먹어요. 네. 그 종이장처럼 만들어가지고 먹더라고요. 아, 인도에서. 예. 거기다가 뭐 중국 사람 좋아하고 그렇죠. 뭐 어디 뭐 딴 데 가서 집 살라고 생각 안 하고 그 돈 갖고 뭐라도 해야겠다 싶으면은 그 생각이 드네요. 그 금이 왜 그 인도랑 중국이라는 양대 경제 대국, 인구 대국에서 그렇게 선호되냐 하면 두 나라 모두 19세기, 18세기 이후에 식민지 상태로 사실상 빠져들면서 그러니까 금을 비롯한 언제든지 들고 움직이고 도망칠 수 있는 황금성이 또 높은 가벼운 이런 거에 대한 선호가 너무나 높아져 있고 두 번째가 어디 그런 또 통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집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라가 빈번하게 망하고 없어지는 과정에서 휴지 조각이 되는 거에 대한 공포가 화폐에 대한 굉장히 불신.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춘추전국 56국 줄줄이잖아요. 이제 태평천국을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그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일수록 금을 그렇게 선호하죠. 예, 왜냐하면 통일된 국가가 유지되면서 법화라고 하잖아요. 법정 통화가 안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금을 선호하는 게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사이버 머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그렇죠. 물론 많이 한다고 외환 하는데. 자유화가 안 된 탓이 더 크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한 비트코인 얘기하는 네.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저기 그 자유롭게 외화를 가질 수 없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또는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고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선호되는 것 또한 사실인 거고요. 근데 그게 외환시장 제도나 이런 거랑 양립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화해 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금의 한 표 만일 부동산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우리 신랄연구원 이야기한 것처럼 저건 뭐 불변이니까 땅이 어디 가지는 않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안 된다면 다음 선택은 금이 될 수도 있겠네. 있겠다. 뭐 영국 간다는데 영국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영국 집값도. 많이 올랐죠. 네. 근데 난 비트코인도 가능하다고 봐요. 요즘 비트코인의 최대 수요처가 중국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최대 수요처예요, 중국이. 특히 뭐 영국이야 달러에 대한 파운드 환율 아니 파운드에 대한 달러 환율이 30% 하락한 상황이니까 주택 가격이 30% 저렴해질 거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네. 아까 특히 이야기했던 인도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영국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영국은 싶네요. 언제든지 갈 수 있죠. 원래 뭐 제2의 민족이니까 영국 가면. 네.
전체 인구에서 18% 정도가 이민자더군요. 영국 네, 브렉시트 네. 때문에 공부를 하고 다니까 네. 제일 많은 게 인도계고 그다음이 그렇죠. 폴란드, 폴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인종 간에 있어서 역사적 장벽들 그리고 이 무역 장벽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얼마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가, 높은 소득 국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 같은데 저게 저런다고 해서 근데 저의 결론은 저런다고 해서 다른 나라보다 독보적으로 높은 소득을 제공하고 일자리가 있는 그런 기회의 땅 미국을 사람들이 저런다고 해서 안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도 또 너무 좀 단견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트럼프가 있는 동안은 좀 불안해하긴 할 것 같아. 그렇죠? 네. 일단 한번 썰렁하게 뭐 썰물 한 빠지고 나면 또 인센티브 또 유인책도 나올지도 모르죠. 오세요. 뭐 여기 와서 불황이 되면 불황이 되면 아니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저런 정책을 쓰는 거의 배경에는요.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의 배경에는 미국의 인구 구조가 탄탄해요. 인구 구조가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민 정책을 이제 이민의 그 문을 열 때는 출산율이 떨어져서 사람이 적을 때 문을 열어요. 그래서 전후 세대들 이후에 출산율이 많이 떨어진 그거를 이민으로 다 메꿨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민 정책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출생아 수가 아주 탄탄하게 유지가 돼요. 고르게. 매년 고르게 나와요. 떨어지질 않아요. 그럼 매년 고르게 출생아 수가 나오기만 하면 더 늘어날 이유는 없으니까 그것만 늘어나면 추가적인 이민을 안 받아도 관계없거든요. 그거는 애들 학원 안 보내도 되는구나. 그렇죠. 애 낳는 거 보니까. 네. 아 근데 사실 미국에서 애를 많이 낳는 그 계층은 이민자로 들어온 계층들이 출산율이 높아요.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소득이 올라가면 출산율은 떨어져요. 근데 새로운 나라에 오면 애도 많이 낳기도 하고 또 저소득이기도 하고 그래서 출산율이 높아서 그게 유지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제는 미국으로 이민 가는 문호는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 반이민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뭐 결과도 달라질 텐데 마지막으로 이 반이민 정책이 지금은 제동이 약간 걸리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은지 말씀하면서 저는 마무리 지을게요. 그 모든 정치가는 당선되자마자 차기를 위해 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렇게 예상을 뒤엎고 당선된 데는 결국 5대5 연안을 비롯한 중북부의 그 러스트벨트들, 그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몰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 남부는 어쨌든 집토끼예요. 거기는 항상 또 지지를 받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다음 선거에도 재선에도 또 남부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스윙 스테이트들을 지지를 갖다 얻을 수만 있는 정책을 쓸 수 있다면 그럼 또 집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반이민이라는 이 정책을 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프라 투자라든가 감세라든가 이런 거는 의회와의 반발이나 갈등 속에서 일부 좀 적고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반이민 정책에서는 이건 굉장히 확고한 그런 정책 기조가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4년간 저는 꾸준히 이어지는 일종의 상수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척이라도 할 거예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일단 뭐 한 달 동안 살펴보면은 경제적인 정책에 대한 그 구체성은 떨어지는데 반해서 이런 정치적이고 뭔가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선점하고 어떤 정책을 펼치는데 과감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저도 홍 박사님처럼 이 부분은 분명히 본인의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뭔가 쾌감을 줄 수 있는. 네. 물론 이 정책도 역시나 경제적으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는 뭐 생각을 크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저지르고 또 지켜보겠죠. 네. 네. 저는 그냥 아이디어는 없는데 하나 그거는 했습니다. 저희 큰놈 미국 가야 되나 유럽 가야 되나 하는데 저 가서 유럽 가서 돈 받아서 공부하라 하려고요. 아니, 미국으로 그러셔야지. 약 달러인데. 돈이 죽게 들어요. 약 달러인데 네. 약 달러 안 같아요. 이러다 강 달러 갈 아, 것 그래요? 같아요. 아까 강달러 간다 그랬죠, 여기처럼. 접니다. 아니 그러면 이러다 강달러 갈 것 같으면 네. 지금 아예 뭐 학비가 몇 년치인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학비 전체를 지금 송금해 버리세요. 먹고 죽을 돈도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반이민 정책으로 비롯된 부동산 시장으로부터의 외국인 자금 이탈 그리고 자금 흐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